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문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어조로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킬러 문항만 없애면 과도한 사교육 열기가 식고 또 공교육도 강화가 되는 걸까요? 또 이 수능의 변별력은 무엇으로 갖출 수 있을까요? 수능을 150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킬러 문항 논란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교육부가 공교육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지금 중학교 2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이제 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사실 좀 폐지 쪽에 가닥이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유지를 시키겠다, 준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내신 제도가 이제 2, 3학년 고교 학점제 관련된 과목은 절대평가제로 하겠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제를 9등급제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 쪽의 가닥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교육 유발 효과라 이런 부분들도 또 나름에는 또 뭐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 좀 제거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 동시에 발표됐고, 또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진학을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시에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회장님. 이 대책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 어떤 부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이제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초3하고 중1 전체한테 이제 학력 진단 평가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학력을 이제 높이는데 그 데이터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고사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일제고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그 일괄적인 이런 지필 평가로 학생들의 모든 능력을 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지원이 더 중요한 건데 예전에 계속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중요한 게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나 이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치 같은 것에서 좀 제외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그런 그 사법적인 거라든지 형사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게 그 서면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었는데 브리핑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태규 국민의힘 그 의원이 발의한 지금 아동학대 면책법이라 해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원의 그 생활지도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법에서 제외를 두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반영된 것 같아서 사실 학부모들은 지금 이 킬러 문항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쪽에 더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이나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 두 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을 해서 학력 진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일제고사의 부활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뭐 전체 시험을 다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 일제고사라는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험의 부담이라 이런 어떤 부작용들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에 쭉 없게끔 상당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시험 없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이전 단계 학생들이 시험이 없는 단계에서 좀 편안하게 지금까지 겪어왔느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시험이 없더라도
하더라도 무관하게 어떤 그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라든지 뭐 대학 입시에 어떤 그 전초적인 학습을 한다 이런 학습 부담들은 여전히 있었었고 예, 예. 또 너무 또 학생의 학력 상태를 모르고 가는 부분들이 예. 실제 컨디션 자체를 체크를 못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도 사실 맞겠느냐 그런 부모님들의 요청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시험이 없다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또 상대평가가 도입이 되고 뭐 또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수능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거의 본수능까지 합치면 한 20회 가까울 정도의 시험을 보고 있다. 예, 이런 예. 부분들은 중학교 1학년 이전 단계까지 시험이 너무 없고 학년이 갈수록 시험에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이고 또 너무 실력 체크가 없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막상 또 그때 가보니까 성적이 너무 떨어졌다는 걸 가정에서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거 격차가 또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시험이 없지만 나름의 열심히 하는 지역들이 있고 예. 시험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지역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그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예.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컨디션 체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공존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뭐 허위 과장 광고 같은 부분을 2주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갖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장 밀접하게 계시니까요.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된다. 예.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겠다라는 게 이게 발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초고난도 문제는 어떤 특정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제 국한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교육 쪽에 있는 종사자의 신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받아들이기 좀 거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입시계 학원 쪽에서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와서 출제위원회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 출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도 나름의 어떤 그 직업 선택의 또 뭐 자유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또 넘어와서 보면은 뭐 문제 출제를 했던 것이 그대로 또 적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카르텔로 형성이 되어서 어떤 특정 집단에 이익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인 문제인 거고 예, 예.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전처럼 학교 교사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어떤 학원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학령 인구도 감소가 많이 되어져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도 한 3년 정도 겪어온 상황에서 교육의 어떤 그 뭐 일종의 그것도 산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 자체가 예전처럼 뭐 거의 공무원에 가까울 정도의 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위를 그만두고 이쪽으로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썩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어느 정도 어떤 그 직업의 또 이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또 많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조금 뭐 특정 몇 개 어떤 부분적인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뭐 공교육 기관의 교사들과 뭐 출제위원들과 학원들이 이렇게 뭔가 결탁이 되어서 카르텔처럼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봤을 때 저런 부분들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이럴 정도의 어떤 그 심각하게 또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네. 봤을 때는 사실은 공교육에서 문제 출제를 공공기관에서 문제 출제를 하고 예. 그게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사교육 현장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킬러 문항의 배제. 뭐 내용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수능을 150일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른바 뭐 멘붕이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 킬러 문항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가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없애자라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고 학부모들 중에도 사실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어쨌든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그리고 뭐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임을 하고
또 이제 교육부가 거기에 따라서 쩔쩔매고 이런 모습들은 약간 뭔가를 이걸 잘 해내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이런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킬러 문항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길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표님? 사실 용어도 이런 용어 나온 지가 이제 예. 한 5, 6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8학년도부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죠. 90점이 넘으면 1등급. 예. 90점만 넘으면 1등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중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서 수능에서 주요 변별력 과목에서는 조금 배제된 거죠. 그럼 남아있는 주요 과목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 과목인데 네. 국어하고 수학 과목을 한 2018학년도 이전 단계로 접어들면은 사실은 너무 쉬운 수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받아왔었고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진 2018학년도 이후에 2019학년도부터는 한 6년 사이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거의 한 불수능에 가깝다. 어려운 국어 과목이다. 상대적으로 조금 수학은 좀 쉬웠다. 이렇게 돼서 최근 사이에 그 국어 과목의 중요도가 대단히 높다. 수능에서 1교시죠. 그래서 1교시에 45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17번까지가 긴 지문의 형태가 나오는 예. 독서 파트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문학 파트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예. 파트의 컨텐츠 지문 자체가 예. 과학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제 관련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보지 못했던 부분의 컨텐츠가 일단 나온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그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거는 네. 뭐 경제 관련된 문항 같은데 뭐 그렇죠. 그 매년 자기 자본 비율, 바젤 협약 어른들도 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근데 저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거 대단히 어려운데 어떻게 저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을까? 예. 또 사실 저거보다 더 어려운 뭐 과학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오면 문과 학생들이 과연 저 과학에 관련된 지문 자체를 이해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얼핏 보면은 저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어떨 때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한 10%가 좀 안 넘어간다라든지. 근데 이게 또 저런 문제를 왜 출제를 하게 되냐 하면은 국어나 수학이 상대평가의 주요 과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출제되면 상위권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사실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 4% 안에 들어오는 1등급 학생들을 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 1등급 중에서도 1%냐, 2%냐, 3%냐 이 각각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수능 정시에서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과 요즘 의대 열풍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국어, 수학, 탐구 전체 문항이 한 115문항이라고 하면 한 4-5문제 틀리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 때문에 서울권에 가는 서울권 의대에 가느냐 지방권 의대에 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뭐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고난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도 사실 인정이 네, 되고 인정하십니까?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고난도 킬러 문제가 지금까지 뭐 정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즉각 공개가 되었다라든지 이게 네.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뭐 몇 %밖에 안 되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일반 학생들이 풀기에는 어려웠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저 문제를 몇 %로 풀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시가 또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통계는 없나요? 전혀 지금 국가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사실 예. 없고 저희 같은 입시 쪽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예. 그 표본 조사라는 과정에서 이 문제 정답률은 몇 %였고 이번 연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어려웠던 원인이 뭐 지문의 컨텐츠가 교과서 밖에서 나왔다라든지 과학기술 지문이 뭐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돼서 나왔다라든지 이런 원인들을 찾고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에 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대응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 수능의 준비 프로세스인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더라도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저런 국어 문제도 좀 많이 나왔고 또 예. 수학은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9문제가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주관식 문제 중에서 특정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어렵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으로 특정 문항 번호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저희 이런 입시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한 2%, 심지어는 1%대 정답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체 학생 가운데. 그러니까 1%에서 한 2, 3%다라고 일반 학생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런데 이건 또 주관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과목은 오지선다인데 수학만큼은 이 9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주관식 문제는 찍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 변별력을 기하는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울 때도 있고 지나침의 정도가 주관식이다 보니까 정말 한 2% 내외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최상위 또 2, 3%대 또는 4% 안에 들어온 1등급 학생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었느냐. 그러게요. 그 비율 좀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자료가 나와준다라고 없으니까? 하면은 사실 네. 수능 시험에 원래 그 본질적 가치 자체가 전국에서 내 위치 확인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제로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은 패스 페일로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건 정확하게 정교하게 줄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서 줄을 세우는데 최상단에 있는 1등급 안에 들어오는 4% 구간대 이내라든지 11% 안에 들어오는 2등급 이내 구간대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스크린 점수 어떤 서열을 매기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뭐 난이도가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변별력의 확보는 수능에 존재하는 한 이거는 사실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예, 예.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그 상위권, 최상위권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문항들. 그리고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일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저는 그 변별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별력이라는 거는 사실 선발을 위한 수단인데 이게 이제 변별력이 목적이 돼버리면서 사실 그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변별력 때문에 이제 초중고 12년을 다 그렇게 거의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또 수능 그러니까 이게 수능만 가지고 사실 변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지금 수능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교하게 진짜 소수점 몇 자리까지도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킬러 문항이 필요한 거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의 정상화, 과열된 사교육을 좀 잠재우자라는 차원이긴 한데 그 목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그 목표를 또 이룰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 절감에 실제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초고난도 문제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상위권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변별을 하기 위한 문항이었지 실제적으로 한 중위권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아예 그런 문제는 준비를 안 한다라든지 또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런 문제는 아예 패스 시켜놓고 다른 문항을 더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능 응시생이 저 초고난도 문제만 지금 현재 집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저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학생이 모두 저게 또 매여져 있다라고 보면은 좀 인식이 좀 잘못된 거고 실제적으로 저런 어떤 그 고난도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 바깥의 교육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교육이 뭐 좀 줄어들 수 있느냐? 예. 어차피 대학 입시는 수능 점수를 통해서 정시에 만약에 들어가는 구도이고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대학은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정해진 거죠. 상대 평가가 불가피한 거죠. 그러면은 시험이 쉬워졌다 하더라도 쉬워진 문항을 정말 다 맞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정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부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부담이 발생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빠지고 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 고액화된 어떤 그 사교육을 요구한다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정 부분 사라질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시험이 없으면은 초등학교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더라도 사교육이 여전히 발생을 했는 상황인데 하물며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 것, 대학 입시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존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글쎄 뭐 사교육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요구라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위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고 그동안 사실 뭐 EBS 뭐 출제 비중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세요, 최 부장님? EBS 수능 교재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최상위권, 뭐 강남에 이렇게 좀 그런 학생들이 아닌 비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 학생들은 어쨌든 그런 뭐 일타 강사가 있는 그런 학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네.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접근을 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그 EBS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상대평가의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면 킬러 문항이 빠지면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킬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를 이겨야 제가 또 그 하나가 올라가는 거고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 경쟁 교육에 기반을 한 상대평가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계속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끝없이 사교육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나아야 되니까.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 교육을 없애줘야 사교육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예.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이렇게 사교육이 줄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른바 준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교육 시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것에 있어서 뭐 이른바 준 킬러 문항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이제 수능이 이제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어쨌든 출제 기조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알려진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빠지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좀 수능이 좀 쉽게 되어서 물수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우려는 좀 전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 좀 전에 브리핑 자료가 나와 있다. 그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변별력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니까 다만 문제의 어떤 그 컨텐츠 자체가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과서 바깥에서 출제되는 영역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충실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정부에 발표된 약속을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 믿어야 되고 그러면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 바깥의 내용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수험생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교과서 바깥의 것이 교과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혼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변별력을 만약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뭐 물수능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지금 현재 불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수능의 본질적 가치가 변별력 확보라는 것들이 뚜렷한 메시지를 지금 명확하게 전달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 문제를 출제하겠다. 예. 그러면 교과서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라 이런 부분들을 상위권 학생들은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고 예.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교과서라든지 뭐 EBS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학습 정리 예.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된다라면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이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변별력 확보는 분명히 귀한다라고 메시지 전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중위권이나 이런 학생들은 기존에 어떤 그 공부하려고 했던 어떤 그 페이스라든지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원래대로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다만 분명한 거는 교과서 바깥에서 냈던 문제들 그동안 수학에서 정말
우리 비공식적인 어떤 그 민간 기관에서 정답률 체크를 해봤을 때 정말 한 1~2% 되는 문제를 꼬우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다소 사라진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예.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어떨까요? 뭐 일부 학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뭐 이른바 일타 강사들은 이번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발표가 나오면서 SNS에 크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 입장이죠. 그분들도 사교육에 네. 계시지만은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이런 시점에서 또 바꾸게 되면 혹시 학생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킬러 문항이라든지 이런 또 중킬러 문항이 또 대세적인 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막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그런 예측들을 모두 다 보면은 조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면은 교과서 바깥대가 교과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사라진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그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낮춰진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 중간 난이도 정도, 뭐 중킬러 문항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뭐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문항으로 대체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뭐 상식적인 합리적인 예상 추론인 거고, 예. 뭐 그것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 본인이 스케줄을 잘 맞춰놨는데 저쪽에 가서 그런 콘텐츠를 받아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욕구가 더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만 지금까지 한 부분들이 드러낸 부분들은 맞죠. 그 드러낸 부분들이 교과서 바깥에 거 그리고 문제를 꼬워서 아주 뭐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문항들이 사라지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학교 교육에서 받아왔던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하고 원래 계획대로 간다라면은 뭐 새로운 또 사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동기부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사교육에 있는 입장이지만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회장님, 문재인 정부 때 없애기로 했던 특목고 같은 경우는 다시 유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킬러 문항, 수능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특목고는 그냥 존치를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거고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대학이 서열화돼서 이렇게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이런 뭐 과열된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것처럼 이 특목고가 초중고를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런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실 특목고반이 있고 거기에 등록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정도의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그 정도의 지금 사교육 시장이 이 특목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통일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꿰뚫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우리 모두 뭐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공교육 강화라는 건 사실 학교의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사실 공교육 강화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시를 보는 학생보다는 수시를 보는 학생이 많고 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3 정도 되면 교실에 없어요. 네. 아침에 그냥 뭐 등교했다가 바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병결 처리를 하고 다 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수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교육 강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수능을 굉장히 좀 그 수준을 낮추거나 약간 이렇게 수능 무력화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수능은 그냥 대학 들어가서 대학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을 검증하는 정도, 자격고사 정도로 가야 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공교육 강화고요. 예.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수능 풀이를 해줄 수가 없어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 있지 않아요. 다 사교육 쪽에 있지. 뭐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뭐 사교육이 얼마나 그 규모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교육계에 계신 분께 좀 여쭤보기 좀 그렇기도 한데 공교육의 강화
위해서 좀 해안이 있으시다면 사교육과 함께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수능이 킬러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들끓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수능 준비를 안 하는 학교들도 대단히 많다는 얘기가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보다는 그냥 수시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 형태.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권 소재 대학은 한 40% 정도가 지금 정시로 뽑죠. 수능 중심으로. 예. 그다음에 지방권은 지방 거점 국공립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수능 정시로 뽑는 전형은 10%입니다. 그러면은 서울권 학생들은 자기 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서울권 소재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 절반 가까이 정도를 뽑으니까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내 지방에 있는 학교를 그냥 가려고 하면은 내신만 하면 되지 굳이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수능파 학교가 있고 내신파 학교가 있고 그럼 이거는 제도적으로 서울은 또 40%까지 정시가 또 확대됐던 거는 또 정부에서도 메시지 전달한 것도 있었었죠. 정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불공정하니까 정시를 확대하는 기조 쪽으로 좀 잡아달라.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지금 사용 실제 그 적용이 되고 있는 거는 2022학년도부터 시작이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정시를 확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렸을 때 자리를 딱 잡았으면 괜찮죠. 그냥 모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은 대학을 들어간 데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면 괜찮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그 당시에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거죠. 뭐 불공정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불법성들까지 나왔던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놓고 보면은 뭐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을 아주 지역 간에도 지금 불균형이 심한 거고 그러면은 공교육 현장에서도 뭔가 이게 내신이면 내신, 수시면 정시, 수능이면 수능 이런 균형이 좀 맞춰져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균일하게 좀 가져야 되고 또 내신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죠. 뭐 아무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내신이 됐든 비교과의 활동이 되었든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서 충실한 학생들을 얼마만큼 뽑아준다라는 게 균형감 있게 가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뭔가 기회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수시와 정시의 지역대학과 서울권 소재대학에서 극심한 불균형 이런 불균형을 알고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라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가 있건 없건 사실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은 수능 준비를 포기해야 되는 고등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에 가서 내신 성적으로 뽑는 고등학교를 갔더니 내신이 여의치 않게 나왔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특목고 자사고 유지 정책 자체는 일정 부분 학교의 어떤 그 안정적인 유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없애겠다, 안 없애겠다, 없애겠다, 안 없애겠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결국은 못 없앴죠. 뭐 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것들 통해서도 좀 없애지 못했던 거고. 그러면은 그 메시지 자체는 수월성 또는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 목적 교육을 시키는 학교는 존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능이면 수능, 내신이면 내신, 뭔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에서 정말 우리 학교는 학교 교과서에서 수능이 출제가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저렇게 우수하신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학교 현장에 다 계신데 우리 학교는 수능 준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든지 우리 지역은 반드시 학교 내신으로서만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지금 다 해결되었냐라는 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우 종로학원 대표, 이윤경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